서울의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입니다. 화려한 넌사인이 꺼진 강남의 빌딩 숲, 그 뒷골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닙니다. 희끗한 머리칼, 구부정하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폐지를 줍거나 새벽 배송 트럭에 오르거나 경비 초소의 좁은 창문 안에서 밤을 사운 노년의 얼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이한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도체와 자동차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는 나라지만 그 성장의 주역이었던 세대는 정작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퇴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해고 혹은 생존을 위한 이 막의 강제 시작에 가깝습니다. 60세 김민수 씨의 은퇴식 날, 회사에서 받은 감사패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30년 근속의 훈장과도 같은 그 패를 들고 정문을 나서던 날, 그는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은퇴 후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달콤한 허니문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옥죄던 새벽 6시의 알람 소리 대신 따스한 햇살이 그를 깨웠고, 만원 지하철 대신 북한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일의 등산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즐길 차례다. 그는 땀을 닦으며 호기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굳어지는 데는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 알림이 스마트폰 화면에 뜬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현역 시절 월급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전기요금과 관리비 고지서를 집어든 민수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종이 한 장이 난생 처음으로 묵직한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잔인한 순간을 가리켜 소득 절벽 인컴 클리프이라 부릅니다. 완만한 하강이 아니라 낭떠러지처럼 수직으로 추락하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단절. 이것은 비단 민수 씨만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은퇴자 대부분이 겪는 구조적인 재난의 서막입니다. 은퇴 직후의 해방감, 즉 은퇴 허니문은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소득으로 전환되는 순간 개인의 재무구조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 대체율, 인컴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에 있습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이 지표가 한국은 OECD 권고치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입니다. 식료품비와 에너지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고정된 연금 소득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는 실질 구매력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만원 지폐지만 은퇴자가 마트에서 집어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민수 씨가 느꼈던 고지서의 무게감은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과 구매력 상실이라는 거시경제의 충격이 개별 가게의 식탁 위로 들이닥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모은 아파트 한 채를 믿고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묶인 자산과 말라버린 현금 흐름 사이에서 은퇴자들은 부자 빈민이 되어 갑니다. 달콤했던 일주일의 허니문이 끝나고 마주한 것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긴 생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파괴력이 어떻게 한국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작용하는지 그 서늘한 경제학적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김민수 씨의 떨리는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
숫저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는 80대 노모의 눈 수술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시급한데 렌즈 비용이며 입원비가 보험으로 다 해결이 안 된대요. 아내의 말끝이 흐려질 때쯤 맞은편에 앉아 밥알만 세고 있던 30살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엽니다. 취업 준비 3년 만에 겨우 인턴 자리를 구했지만 독립을 위한 전세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다 식탁 아래로 깊은 한숨을 삼킵니다.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떠나려 했던 유럽 여행, 그 꿈을 위해 10년을 꼬박 부었던 적금 통장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결국 그는 그 꿈을 해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보마. 경제학에서는 김민수 씨와 같은 1960에서 70년대생을 가리켜 전형적인 샌드위치 세대라 부릅니다.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마지막 세대이자 아래로는 성인이 된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비운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압박이 바로 이중 부양, 더블 디펜던시의 덫입니다. 과거에는 자녀 교육이 끝나면 부모의 경제적 의무도 종료되는 것이 생애 주기 가설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의료비 지출 구간이 길어졌고 동시에 저성장과 고용 한파로 자녀 세대의 경제적 독립 시점, 입직 연령이 늦춰졌습니다. 은퇴자는 소득이 끊긴 시점에 지출이 정점을 찍는 지출의 역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자산의 역류, reverse asset flow, 혹은 부의 출혈입니다. 은퇴 시점에 축적된 자산, 퇴직금, 예금, 부동산은 본래 남은 30년의 노후를 지탱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종잣돈 캐피털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자산은 자본 증식이 아닌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메우는 비용으로 소모되고 맙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노인 의료 복지와 청년 주거 지원의 공백을 은퇴한 개인 가장이 평생 모은 사유재산을 헐어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민수 씨가 여행 자금을 깬 행위는 단순한 부성애나 효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노후 빈곤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과 같습니다. 자산이 수익을 낳는 구조가 파괴되고 원금이 잠식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자가 아무리 아껴 써도 통장이 말라가는 이유, 즉 재무적 출혈의 메커니즘입니다. 김민수 씨의 직함은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아직 15억 원짜리 강력한 명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32평 아파트입니다. 친구들은 그를 평생 벌 거 다 벌어놓은 알부자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장부상으로 그는 분명 상위 20% 안에 드는 자산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김민수 씨는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4,5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가 부담스러워 편의점 1+1 캔커피를 먼저 마시고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중산층의 은퇴 생활 같지만 그의 지갑 속 사정은 처참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얼마 전 10년 입은 낡은 양복을 대체할 새 옷을 보러 백화점에 들렀지만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장 주머니에는 양복 한 벌 살 현금이 없는 기이한 상황. 그는 가난한 백만장자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덩치 큰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면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은
아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었습니다. 평생 서울 살다 늙어서 외곽으로 밀려나면 남들 보기에 체면이 뭐가 되냐. 이 집은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줘야 한다. 는 논리 앞에서 경제적 합리성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김민수 씨는 집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금고를 껴안은 채 그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은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의 변종이자 자산 부자, 현금 빈민 (asset rich, cash poor)의 딜레마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구조적 불균형이 낳은 비극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0%부터 80%까지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은퇴자들이 주식, 채권, 연금 등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부동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해주는 흐르는 물, 캐시 플로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유세, 관리비, 수리비 등 끊임없이 현금을 빨아들이는 부채의 성격마저 띠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은퇴자들은 10억 원짜리 수표를 액자 속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라면 살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산의 총량, total asset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 liquidity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그 자산은 노후,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깔고 앉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냉혹한 시장의 원리가 김민수 씨의 낡은 거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겠지만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은퇴 계층이 겪고 있는 풍요 속의 빈곤, 유동성 위기의 실체입니다. 김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무직 상태는 견딜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다듬었습니다. 대기업 영업본부장 10년, 국제무역협상 전문가, 조직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최상, A4 용지 2장을 꽉 채운 그의 경력 기술서는 그 자체로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이자 개인의 찬란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누군가는 이 귀한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헤드헌터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양복을 드라이클리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십 군데의 지원서를 넣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면접 제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은퇴 시장에서 아무런 구매력을 갖지 못하는 죽은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온 곳은 아파트 단지 보안업체였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찾아간 면접장, 면접관은 민수 씨의 아들벌 되는 젊은 대리였습니다. 면접관은 민수 씨의 화려한 이력서와 희끗한 머리카락을 번갈아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스펙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 업무가 밤샘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경력과 직급이 재취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채용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민수 씨가 겪는 이 상황은 단순한 구직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의 단면입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과거 제조업과 관리 중심 시대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관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키오스크를 다루고 데이터를 입력할 실무형 인재를 원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미스매치,
락다우가 극대화된 지점에서 은퇴자들의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 가치는 급격히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냉정한 비용 계산이 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령자는 한계 노동 비용, marginal labor cost, 이 높은 집단입니다. 젊은 층에 비해 건강 악화 리스크가 커 보험료 등 간접 비용이 높고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가 느려 생산성은 낮다고 간주됩니다. 이것이 시장에 만연한 연령차별, 에이지즘의 경제적 근거입니다. 기업은 잔인하리만큼 효율적입니다. 당신이 왕년에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최저임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을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30년 협상 전문가 김민수 씨의 경쟁력은 20대 아르바이트생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그를 링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김민수 씨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나섭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등산 가방이 아니라 헬멧과 투박한 장갑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구석진 기둥 뒤, 그는 익숙하게 양복 상의를 벗어 꼬깃꼬깃 가방에 쑤셔 넣고 그 위에 형광색 반사 조끼를 겹쳐 입습니다. 전직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사회적 계급장을 떼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인식표를 다는 의식입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저녁 식사를 나르거나 새벽 배송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야 합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군 순간 허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비참한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아, 내 몸은 더 이상 청춘이 아니구나. 60세의 관절은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가혹한 속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제학은 이 잔인한 추락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Labor Market Dualism,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수 씨는 평생을 고임금, 고용안정, 사회보험이 보장되던 1차 노동시장, Primary Labor Market의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는 성 밖으로 추방되어 저임금, 고용 불안, 복지 부재가 특징인 2차 노동시장, Secondary Labor Market으로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이곳은 경험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즉각적인 육체적 에너지와 시간만을 헐값에 사들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긱 이코노미, 직 이코노미의 그늘진 이면입니다. 여기서는 그가 과거에 달성했던 수백억 원의 수출 계약 실적이 당장 배달해야 할 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노동 가치의 급격한 절하, Labor Devaluation입니다. 시장은 노년층의 지적 자본, Intellectual Capital을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아 생물학적 자본, Biological Capital만을 착취합니다. 문제는 이 생물학적 자본, 즉 건강이 감가상각이 가장 빠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민수 씨가 빗길에서 넘어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달아 없어지는 건강을 담보로 현금을 채굴해야 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활동의 경고음입니다. 지식 근로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육체 노동 시장의 최하단부로 진입했을 때 시장은 그의 30년 경력을 0원으로 처리하고 늙어가는 육체에 대해서만 최저시급을 매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낭비라는 거대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김민수 씨의 스마트폰은 이제 알람식의 기능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한때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업무 전화와 회식 약속 문자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동창회 총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지만
그는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을에 걷어야 하는 회비, 혹은 잘 나가는 친구가 밥을 살 때 느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 반대로 왕년의 부장으로서 한턱 내야 하는 체면 유지 비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침 9시 아내에게는 자문역으로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와 그가 향한 곳은 도심의 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시간을 죽이는 이른바 가짜 출근.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고독과 불면증이었고, 이는 곧 위장병과 두통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약값 지출로 이어졌습니다. 경제학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정서적 교류가 아닌 중요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으로 간주합니다. 네트워크가 곧 정보이자 기회이고 위기 시 버팀목이 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 절벽은 이 사회적 자본을 급격히 감가상각 depreciation 시킵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을 만나는 관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본은 증발해버립니다. 김민수 씨가 겪는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정보 채널이 차단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는 심각한 자산 손실의 과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건강의 숨은 비용, hidden cost of mental health입니다. 고립감과 우울증은 개인의 인지 능력과 신체 활력을 떨어뜨려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labor re-entry, 마지막 동력마저 갉아먹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전이되면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고 근로 능력은 상실되는 악순환의 고리, vicious cycle.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독은 은퇴자의 생산성을 0으로 수렴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 재정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가장 비싼 질병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김민수 씨의 축 늘어진 어깨는 사회적 자본이 파산한 은퇴자의 쓸쓸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손에 들린 인감 도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색감의 프랜차이즈 치킨집 창업 설명서가 놓여 있습니다. 월 순수익 500만 원 보장, 본사 전폭 지원, 오토 운영 가능. 퇴직금의 마지막 남은 조각을 털어 넣으면 매달 따박따박 월세 같은 수입이 들어와 줄어드는 통장 장호의 공포를 멈춰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만들어낸 마지막 베팅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지난주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입사 동기 박 부장의 퀭한 눈동자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호기롭게 퇴직금을 몽땅 털어 카페를 차렸던 친구.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인테리어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폐업한 가게와 갚지 못한 빚더미, 그리고 가족의 해체뿐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노후의 안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빈곤으로 향하는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자영업자들의 무덤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김민수 씨가 하려던 선택은 기회형 창업, 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ship이 아닌 전형적인 생계형 창업, necessity driven entrepreneurship에 해당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장의 니즈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임금 근로 시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진입 장벽이 낮은 요식업이나 소매업으로 내몰리는 강요된 선택입니다. 한국의 60대 자영업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받아줄 고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이미 극도로 포화 상태, saturation라는 점입니다. 골목마다 들어선 치킨집과 편의점들 사이에서의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을 넘어선 과당 경쟁, excessive competition, 즉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치킨 게임입니다. 여기서의 승부는 실력이 아니라 누가 더 낮은 마진을 견디며 오래 버티느냐의 자본력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실패의 비가역성입니다. 2030세대의 창업 실패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60대의 실패는 복구 불가능한 재앙입니다. 다시 자본을 모을 시간도 빚을 갚을 근로 능력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씨가 도장을 찍지 않고 멈춘 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5년 내 폐업률이 80%에 육박하는 죽음의 확률 게임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을 지켜낸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은퇴자의 창업은 꿈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가 낳은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김민수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서울 마포의 32평 아파트를 떠나보내는 날, 이삿짐 트럭은 화려한 서울 도심을 뒤로하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평수는 줄었고 서울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트럭 조수석에 앉은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새 전셋집의 차액으로 확보한 수억 원의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자 꽉 막혀 있던 가계 경제의 동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닌 전략적 선택, 경제학 용어로 자산 다운사이징을 통한 구조 조정입니다. 비대해진 비유동 자산 부동산을 슬림화하여 묶여있던 자본을 즉시 가용 가능한 생존 유동성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집값 등락 그래프에 목을 매는 하우스 푸어가 아닌 통제 가능한 현금을 손에 쥔 실질적인 자산 운용자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혁신은 자산 구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넥타이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지역 폴리텍 대학의 중장년 기술 교육센터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칠판에는 배관 실무 및 전기 회로 기초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때 묻은 공구를 잡는 것이 어색하고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며 파이프를 절단하고 밸브를 조이는 과정에서 그는 책상머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직한 노동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과거의 명함이 주는 허울 좋은 체면, 소셜 페이스금보다 내 손으로 당장 누군가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이 은퇴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화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동네 커뮤니티 앱을 통해 연결된 한 신혼부부의 집에서 꽉 막힌 싱크대 배관을 뚫어주고 수리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본부장 시절 결제했던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5만 원은 자본소득도 연금소득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새로운 기술, 레스킬링로 창출해낸 땀의 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기술이 정말 좋으시네요. 젊은 부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뒤로하고 공구 가방을 챙겨 나오는 길, 김민수 씨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피어오릅니다. 내 인생의 이 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끝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것이 바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 실버 이코노미의 가장 이상적인 적응 모델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쌓아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맞춰 자신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성, adaptability에서 나옵니다. 과감한 다운사이징으로 몸집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작지만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 김민수 씨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사는 은퇴자가 아니라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사는 당당한 현역으로 복귀했습니다.